지난 97년 2월 일본 나라현의 사쿠라이시에선 중요한 유적이 하나 발견됐다. 그동안 이름만 전할 뿐 그 터가 확인되지 않았던 일본 최초의 국립사찰인 백제대사 터다. 사찰에, 그것도 일본 최초의 국립사찰에 백제란 이름을 붙인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절터에서 발견되는 각종 유물에서도 백제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왜가 국가에서 세운 사찰에 굳이 백제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서기에 의하면 이 절을 지은 건 조메이 천황 때인 639년. 천황은 백제천의 서쪽에 백제대사를 지으라고 명한다. 그런데 이때 건립한 건 백제대사만이 아니었다. 그 맞은편인 동쪽엔 백제궁을 지었고 백제궁 북쪽엔 빈궁을 짓고 그곳을 백제대빈이라 하였다. 이렇게 자신이 기관한 곳에 모두 백제란 이름을 붙인 조메이 천황. 그는 백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서명 천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궁을 백제궁이라고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제 관사를 이제 백제대사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운영을 한 거 보면 그 당시에 그 백제를 지향하는 생각들이 이제 외의 조정 속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 조정, 특히 천황가와 백제의 관련성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 663년 백제의 지원군 파병 과정이다. 아스카엔 지원군 파병에 관련된 유적이 남아있다. 당시 백제의 지원군 파병을 결정했던 사이메이 천황은 파병 직전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사이메이 천황이 지원군 파병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斉明天皇さん自ら自分自身がこの亀型石造物のこの水槽の中に手を洗い口をゆすいで身を清めてこの中の建物でお祈りされたと、そういうふうに今現在この遺跡の正確としては考えておるわけなんです。 아스카에 인접한 오사카. 오사카를 상징하는 오사카 성 앞엔 궁터가 하나 남아있다. (663년) 당시 이곳엔 나니와 궁이 있었다. 아스카를 떠나 이곳까지 온 사이메이 천황은 이곳에서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사이메이 천황은 군사 모집만을 지휘한 것이 아니었다. 사이메이 천황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지금의 후쿠오카 지역까지 오게 된다. 일본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아사쿠라 궁터. 현재 궁터엔 탑만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당시 사이메이 천황은 이곳을 전진기지로 삼고 군사들을 훈련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메이 천황은 지원군이 백제로 파병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아사쿠라 궁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제명제 고장지. 제명, 즉 사이메이 천황을 장사 지낸 곳이란 뜻이다. 지원군 파병 직전 사이메이 천황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다. 明帝高宗地、ここがその斉明天皇が亡くなられて、葬られている場所ということで地元の方は信じてあります。で、ここに書いてある斉明帝高宗地というのは、この丸殿のことなんですけども、
急いでそのお葬式をやったと簡単に言うとですね。ということで、それはまあこの辺り、周囲にそういう場所があったというの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하지만 당시 위인들 사이에선 지원군의 패전을 암시하는 동요가 떠돌았다고 한다. 이 동요는 지원군 파병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이메이 천황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명리아도 거기서 죽습니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출병에 반대하는 그런 그 세력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출병을 감행했던 사이메이 천황의 뜻은 사이메이 천황에 이어 황제 자리에 오른 텐지 천황에 의해 실현된다. 현재 일본 시가현 오츠시에 있는 오미신궁에 모셔져 있는 텐지 천황은 상복을 입은 채로 백제의 지원군 파병을 명령했다. 오미신궁엔 건물 앞마당 중앙에 해시계가 놓여 있다. 그런데 이 해시계엔 위에서 백촌강까지의 거리가 표시돼 있어 당시 백강원정에 대한 천황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천황이 직접 나선 지원군 파병. 그것은 고대 일본 천황가와 백제가 밀접한 관계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이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천황가와 백제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일본 천황가의 뿌리를 백제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천황가와 백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일본 천황가의 계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궁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았던 조메이 천황이 34대 천황입니다. 그리고 이 백제 지원군 파병을 구상했던 사이메이가 37대 천황이고 또 그 뒤를 이어 직접 백제 구원군을 파병했던 텐지가 38대 천황입니다. 이들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이 조메이 천황과 사이메이 천황은 부부 사이고 조메이 천황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인 사이메이 천황이 그 뒤를 이어받았고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바로 텐지 천황입니다. 이 조메이 천황의 친백제적인 성향이 그 부인인 사이메이 천황과 텐지 천황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도를 보면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이메이 천황이 두 번이나 천황의 자리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메이 34대 천황이 세상을 떠나자 35대 천황으로 그 부인이 뒤를 이어받았습니다만 그때는 고격구 천황으로 불리었고 또 사이메이 천황으로 제37대 천황으로 두 번이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이메이는 어떻게 해서 두 번이나 천황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이 사이메이 천황과 백제와의 관계 그리고 이 사이메이 천황이 총력을 기울여서 백제의 지원군을 파병한 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나라현의 아스카. 이곳엔 이시부다이 고분이라 불리는 거대한 돌무덤이 있다. 현재 석실 내부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공개돼 있는데 50여 명은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무덤을 만드는 데 쓰인 돌의 크기도 상당하다. 그중 천장석의 무게는 무려 77톤에 달하는데 이 돌을 사람이 힘으로 옮겼다면 그만큼 무덤 주인공의 권력이 막강했음을 의미한다. 과연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でこの古墳に葬られておる方はどなたかと言いますと日本では蘇我馬子と言われておるその当時今から1400年前に非常に大きな勢力を力を持った方でして、この方のご先祖正しく言えばひいおじいさんは
韓国の百済からお越しになった方で、韓国でのお名前を木良町、そして、その日本では蘇我の町という方でして、 실제 삼국사기에는 목현만치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목예만치라고도 불린다. 475년 기록을 보면 당시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웅진으로 천도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목예만치가 문주왕과 동행한다. 그러나 웅진성으로 천도한 뒤엔 삼국사기 어디에도 목예만치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예만치와 성만 다를 뿐 이름이 똑같은 소간호 만치란 인물이 이후 일본 역사서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한성이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웅진으로 천도할 때 공을 세웠던 이제 귀족으로서 목례만치라고 하는 이제 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웅진 천도에 절대적인 공을 세운 다음에 역사 기록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일본 열도로 망명을 해가서 소가 지역을 개척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세력을 이제 부식시켜 나갔는데 6세기 중반경에 와서는 일본 조정, 외조정의 어떤 강대한 그 호족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아스카사, 일본 최초의 사찰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 사찰을 지은 사람이 바로 목예만치, 즉 소간호 만치의 증손인 소간호 우마코다. 6세기 중반에 백제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갔는데 이 기술자들을 소가씨가 전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인 기반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선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의 상층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버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실제 당시 백제 문화의 영향력을 짐작하는 기록이 있다. 아스카지의 완공을 기념한 사리안치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백제 옷을 입자 보는 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그만큼 백제 문화는 외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간호 가문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목예만치, 즉 소간호 만치의 손자인 소간호 이남에겐 두 딸이 있었다. 그는 두 딸을 29대 천왕인 흰메이와 결혼을 시킨다. 그리고 두 딸은 요메이 천왕과 스이코 천왕, 스슌 천왕을 낳는다. 소간호 가문은 3대에 걸쳐 천왕가의 위척이 되는 것이다. 외왕에게 자신의 그 딸을 왕비로 이제 보내고 그러게 됨에 따라서 외왕가의 외척 세력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이제 외왕의 경우는 이제 퇴출을 시킨다든지 막 그랬을 정도로 외조정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었고. 641년 소간호 구리야마다이시 기와마로란 사람에 의해 지어진 사찰 야마다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소간호 가문은 이렇게 6세기에서 7세기 중반까지 100여 년간 권력의 핵심에 있으며 백제의 선진 문물과 문화를 외에 전해주었다. 그리고 외 천황이 친백제적인 정책을 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로 이 즈음 천황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백제궁과 백제대사를 지었다는 조메이 천황이고 그 뒤를 이어 그의 부인인 고교쿠가 황제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고교쿠 천황은 즉위 4년 만에 천황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것은 고교쿠 천황의 동생인 고우토쿠 황제와 황태자 나카노에가 일으킨 나이카 개신이란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나카노의 황태자는 천황가의 외척으로 100여 년간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소간호 일족을 모두 죽인다. 백제계 가문인 소간호 가문의 몰락이었다. 나카노의 황태자는
왜 소간호 가문을 제거한 것일까? 6세기 후반에 신라가 한강 유역 하류를 점령하고 또 중국에서는 북조가 통일됨에 따라서 백제와 중국과의 관계보다도 신라와 중국, 고구려와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따라서 선진 문물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신라나 고구려와의 관계가 더 절실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친신라적인, 친고구려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은 소가시로서는 친고구려 정책, 친신라 정책을 취하는 것은 소가시의 그 입지를 잃어버리는 거다. 따라서 소가시 이것을 반대하는 소가시를 타도하고 당나라 신라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친신라적인 정권을 세운 것이 대화개신입니다. 다이카게신의 주역은 바로 고교쿠를 폐위시키고 그 뒤를 이어 천황에 오른 고토쿠와 황태자 나카노에다. 그런데 왜 조정에선 또다시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 고토쿠와 나카노에 간에 내분이 발생한 것이다. 고토쿠와 나카노에 사이의 갈등은 황태자 나카노에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나카노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다시 천황 자리에 올리는데 그가 바로 백제의 지원군 파병을 결정한 사이메이 천황이다. 이 중대형 황자와 천황인 효덕 천황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중대형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신라적인 효덕 천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옛날에 친백제 세력과 손잡을 줄 않을 수 없고 이 세력과 손을 잡고 다시 권력을 장악한 것이 저는 650년경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친백제적인 세력으로서 권력을 장악한 천지천황으로서는 중대형 황자로서는 당연히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큰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 백제에 지원군을 보냈던 663년. 천황가의 권력 기반은 백제계 세력이었다. 사이메이 천황이 백강구 전쟁에 서둘러서 지원군을 보내게 된 이유, 그것은 고대 일본 외속에서 백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신찬성시록이라는 그 일본 책입니다. 이 책은 고대 일본을 지배했던 가문들을 소개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모두 3부로 엮여져 있는데요. 그중 3부에는 고대 일본을 지배했던 외국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28개의 가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고구려계가 42개의 가문, 그 다음 신라계가 9개의 가문, 가야계가 10개의 가문, 그리고 중국계가 109개 가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백제계가 158개 가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반수 이상이 백제에서 건너온 그런 가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일본, 그것도 고위 지배층에 대한 백제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 소간호 씨의 가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 663년 외선 천척과 왜군 2만 7천 명이 백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대적인 지원 파병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백제군과 왜군의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에게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본 후쿠오카 현의 타자이 후시. 이곳엔 백강구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매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유적이 있다. 언덕을 따라 견고하게 쌓여진 오노성. 산기슭에 거대한 돌을 켜켜이 쌓아 위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고 있다.
성 내부에선 주춧돌이 발견됐다. 이곳엔 거대한 건물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기슭에 돌을 이용해 성을 쌓고 건물을 짓는 건 고대 일본의 성축조 방식이 아니다. 日本の山上で古代の山上ではですね、ほとんど土を持った土塁という形で周辺をずっと守りますけれども、ここは大野城は日本で最初に作られた古代山城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石をたくさん積んで、作っています。これは韓国の古代山城にたくさん見られる、普通に見られる形態で、向こうの技術そのものだと思われています。 실제 일본 서기에 보면 백강구 전쟁에서 패배하고 2년 뒤인 665년 달솔 답본 춘조를 보내 오노성을 쌓는데 달솔은 백제의 지방 행정관이다. 그러니까 백제 기술자를 이용해 오노성을 쌓은 것이다. 그리고 이때 왜는 오노성 외에 10여 개의 성을 일본 열도 곳곳에 쌓는다. 당시 이제 그 백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자 그때 그 외조정은 굉장히 그 긴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몰락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열도의 이제 군사적인 위협으로 이제 백제 몰락이 이제 다가오게 됐기 때문에 이 일본 열도 일원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적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백제 계통의 장군들을 동원해 가지고 북규시라든지 세도나이카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성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유적이 또 한 곳 있다. 일본 시가현 오츠시의 주택가 한켠에 그리 넓지 않은 터가 있는데 이곳은 천황이 머물던 궁터라고 한다. 663년 백강구 전쟁에서 패한 직후 왜는 아스카에서 이곳 시가현의 오츠로 궁을 옮긴다. 침략에 대비해 수도를 내륙 깊숙한 곳으로 옮긴 것이다. 백제가 이 지구상에서 백제라는 이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단계는 일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폐쇄적이면서 대외관계는 폐쇄적이면서 자위적인 그런 그 철동 같은 국방 태세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백강 전쟁에서 입었던 그 피해와 영향은 국제사회의 당분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체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地形が高い。でこちらは細工谷というようにこちらは 왜는 내부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백강구 전쟁 이후 백제 유민들이 대거 외로 건너오기 때문이다. 東にかけてが低くなって 지금은 현대식 도로가 나 있는 이곳엔 원래 거대한 사찰이 있었다. 사찰의 이름은 백제니사. これ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곳은 백제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何話で作ってるの全く分かってなかったんです。日本書紀という書物を調べますとそこに、あれは西暦664年でしたか百済の王族を要するに白鷺の絵で敗れた百済の王族を浪速に住ませたという記録が出てく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その時に百済から亡命してきた百済の王族がこの場所に住んでいた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と示したわけですね。 백제니사에서 나온 유물들은 이곳이 백제 왕족들의 터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백제니사엔 눈길을 끄는 유물이 하나 있다. 바로 엽전이다. 화동계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화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화폐의 발행은 철저하게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엄격하게 일본에서는 사주전, 즉 사사로이 그 동전을 만드는 일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제 왕씨한테 주전을 허용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그 당시 백제 왕조의 사회적 지위가 그 일본 왕가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그 화폐를 주저도 괜찮다고 할 만큼 그 신뢰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사카 지역의 주택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백제란 성씨의 문패. 이는 백제 왕족들이 이곳에 정착한 이후 갖게 된 성씨다. 왜는 이렇듯 백제 왕족들에게 각별한 대우를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백강구 전쟁에서 패한 이후 새로이 수도가 된 시가현 오츠시. 이곳엔 당시 천왕이었던 텐지 천왕을 모신 오미신궁이 있는데 그 안엔 눈에 띄는 유적이 있다. 물을 이용해 시간을 확인하는 물시계로 일본 최초의 물시계다. 그런가 하면 오미신궁 앞마당엔 해시계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물시계와 해시계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백제에서 망명해온 사람들이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당시 오미로 수도를 천도한 왜는 백제 유민 400여 명을 지금의 오츠시인 오미 근처로 이주시킨다. 오미 금강으로 천도를 하는데 이곳에 백제 망명 집단들,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왕도에 이들을 이주시켰다는 것은 이들을 그 일본의 조정에서 혹은 뭐 실무 관료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 판단 때문이겠죠. 실제로 그 이들이 그 일본 조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병법에 밝은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직무에, 의학에 밝은 사람은 또 의학 직무에, 오경에 밝은 사람은 오경에 관련된 직무에 각 그 직능별로 그 역할을 맡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오츠시 곳곳엔 당시 백제 유민들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유적이 있는데 오미신궁 옆 주택가엔 시가현 권학당 유적비가 있다. 권학당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국립대학이다. 이곳에 권학당을 짓고 외인들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백제인이었다. 그 율령국가라는 건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들이 중심되는 이런 국가입니다. 따라서 백제에서 건너간 관료들이 일본의 율령국가를 형성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당시에 백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고 선진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본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시가현에 있는 석탑사. 이곳엔 백제인들이 만든 수많은 석탑과 불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백강구 전쟁에서 패한 이후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폈던 외. 그러나 오히려 이 시기 외는 율령 체제의 확립을 통해 국가적인 기틀을 다지게 된다. 그것은 그 안에 수많은 선진 문물과 문화를 남긴 백제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흔히들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려면 일본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것은 백제와 고대 일본, 즉 외 사이에 있었던 아주 친밀한 외교 관계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외 속에서 백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인들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에 대한 시각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가야를 200년 동안이나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무설도 그렇고 또 오늘 살펴본 백제가 외의 속국이었다는 주장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백강구 전쟁, 그것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고대 한일 관계를 밝혀주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이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전쟁을 주목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